안녕하세요. 저는 이옥수라고 합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그날따라 아침부터 며느리 권민정의 목소리가 유난히 살가웠어요. 평소에는 제 방문을 노크하는 법도 없이 벌컥 열고 들어와 용건만 말하고 휙 돌아서기 바쁜 아이인데 그날은 어쩐 일인지 제 방문 틈으로 고개만 쏙 내밀고는 조심스럽게 말을 걸더군요. 어머니, 주무세요? 자고 있었더라도 벌써 깼을 목소리였지요. 저는 돋보기를 벗어 신문 위에 내려놓으며 돌아봤습니다. 아니다, 들어오너라. 그제야 민정이는 문을 활짝 열고 방으로 들어왔어요. 제법 환하게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저 웃음 뒤에 무엇이 숨어 있을까? 저는 순간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저 아이가 아무 이유 없이 제게 웃어 보이는 경우는 아들 중석이한테 뭔가 아쉬운 소리를 해야 할 때, 혹은 제게서 돈이 필요할 때뿐이었으니까요. 어머니, 오늘 날씨도 좋은데 저랑 마트에 장 보러 가시지 않을래요? 냉장고도 텅텅 빈 것 같고 어머니 좋아하시는 생선도 좀 사고요. 참으로 해가 서쪽에서 뜰 일이었습니다. 결혼하고 지금껏 단 한 번도 저와 단둘이 장을 보러 가자고 한 적이 없는 며느리였어요. 항상 자기는 친구와 약속이 있다. 인터넷으로 주문하면 문 앞까지 배송해줘서 편하다는 핑계를 대기 일쑤였죠. 그런 민정이가 먼저 장 보러 가자고 제안하니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아들 녀석은 늘 제게 말했어요. 민정이가 표현이 서툴러서 그렇지 마음은 안 그렇다고. 제가 먼저 마음을 열고 다가가면 민정이도 며느리 노릇을 잘할 거라고요. 어미 된 입장에서 아들 말을 믿고 싶었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 며느리와의 관계가 좋아지길 바라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래, 그럼 그러자꾸나. 나도 마침 살 게 좀 있었는데 잘 됐다. 제 대답에 민정이는 기다렸다는 듯이 그럼 얼른 준비하세요. 라며 제 등을 떠밀기까지 했어요. 모처럼 며느리와의 외출이라 생각하니 저도 조금은 들뜨는 마음이었습니다. 낡은 시장 가방 대신 아들이 사준 핸드백도 꺼내 들고 외출복으로 아껴두었던 블라우스도 꺼내 입었지요. 그렇게 나선 길이 지옥으로 향하는 길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마트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들어서자마자 민정이는 아주 큰 쇼핑 카트를 하나 끌고 왔어요. 그리곤 제게 팔짱을 끼며 말했죠. 어머니, 뭐 드시고 싶으신 거 있으세요? 오늘 제가 다 살게요. 마음껏 고르세요. 그 말에 잠시나마 의심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지려고 했어요. 그래, 내가 너무 며느리를 나쁘게만 생각했나 보다. 우리 중석이 말대로 먼저 마음을 열어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된장찌개에 넣을 두부랑 호박이면 된다. 에이, 어머니도. 무슨 두부랑 호박이에요. 오늘 저녁엔 외식하는 셈치고 맛있는 거 해먹어요. 민정이는 제 손을 이끌고 정육 코너로 향했어요. 저는 당연히 찌개에 넣을 돼지고기 앞다리살 같은 것을 고를 줄 알았죠. 하지만 민정이는 거침없이 한우 코너로 직행하더군요. 마블링이 눈꽃처럼 피어있는 보기에도 값비싸 보이는 채끝살 앞에 섰습니다. 이거 한 팩 주세요. 아니, 두 팩으로 주세요. 저는 기겁해서 민정이의 팔을 붙잡았어요. 아니, 새아가, 이건 너무 비싸다. 무슨 소고기니 그냥 돼지고기로 하자. 그러자 민정이가 저를 한심하다는 듯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촌스럽게 왜 그러세요? 요즘은 다들 이 정도는 먹고 살아요. 그리고 이거 중석 씨가 좋아하는 부위잖아요. 맨날 밖에서 힘들게 일하는 사람, 집에서라도 잘 먹여야죠. 아들 핑계를 대는데 제가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어요. 저는 그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우 두 팩이 카트에 담기는 것을 시작으로 민정이의 쇼핑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어요. 과일 코너에서는 제가 사과 한 봉지를 집어들자 그걸 다시 제자리에 돌려놓고는 수입산 유기농 사과를 카트에 담았습니다.
가격은 3배나 비쌌어요. 어머니, 이런 건 농약 덩어리예요. 비싸도 우리 몸 생각해서 이런 걸 먹어야죠. 생선 코너에서는 제가 고등어 한 손을 고르니, 아, 비린내 나요. 저는 생선 굽는 냄새 싫어요라며 제주산 은갈치 2마리를 담더군요. 그것도 가장 크고 비싼 놈으로요. 두부 한 모, 콩나물 한 봉지를 사러 온 제 계획과는 달리 카트는 순식간에 값비싼 식재료들로 채워져 갔습니다.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식료품 코너를 벗어나자 민정이는 아예 자기 세상인 양마트 곳곳을 누비고 다녔습니다. 어머, 이거 새로 나온 샴푸네. 프랑스에서 직수입한 거래. 향기를 맡아보는 현육만 하더니 샴푸와 린스, 바디워시 세트를 통째로 카트에 넣어버렸어요. 제가 집에 쓰는 거 아직 많이 남지 않았니? 라고 묻자 어머니, 여자는 기분 전환이 필요할 때가 있다고요라며 쏘아붙였습니다. 와인 코너에서는 망설임도 없이 10만 원이 넘는 와인 2병을 골라 담았고 화장품 코너에서는 자기가 쓰는 에센스가 떨어졌다며 자연스럽게 카트에 추가했어요. 카트는 산더미처럼 쌓여갔습니다. 제가 새아가 이제 그만 가자. 너무 많이 샀다라고 몇 번이나 말했지만 민정이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머니, 왜 이렇게 절약을 못해서 안달이세요? 우리 중석 씨가 돈 못 버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라며 되레 저를 타박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이건 며느리와의 오붓한 장보기가 아니구나. 이건 아들 등골을 빼먹는 현장을 제 눈으로 직접 확인시켜주는 일종의 시위 같은 것이구나. 그리고 그 돈을 내는 사람은 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는 것이지요. 무거운 마음으로 계산대 앞에 섰습니다. 카트에서 물건을 꺼내 컨베이어 벨트 위에 올려놓는 데만 한참이 걸렸어요. 계산원이 쉴 새 없이 바코드를 찍는 동안 제 심장은 불안하게 쿵쾅거렸습니다. 삑, 삑 소리가 날 때마다 제 명치가 갑갑하게 조여오는 듯 했어요. 마침내 계산원의 입에서 최종 금액이 흘러나왔습니다. 총 53만 8천 원입니다. 제 입에서 헉하는 소리가 절로 나왔어요. 웬만한 집 한 달 식비가 한 번의 쇼핑으로 나온 셈이었죠. 제가 놀라서 굳어있는 사이 옆에 서 있던 민정이가 아주 과장된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머, 어머머, 어떡해. 민정이는 두 손으로 입을 가리고는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그러고는 자기가 들고 있던 작은 핸드백을 뒤집을 듯이 흔들고 입고 있던 원피스 주머니를 필사적으로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실감나던지 모르는 사람이 봤다면 정말 지갑을 잃어버린 줄 알았을 겁니다. 지갑이요? 지갑. 세상에 지갑이 없어요. 그러고는 저를 보며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표정을 지어 보였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깜빡하고 지갑을 차에 두고 내려왔나 봐요. 아, 정말 정신이 없네. 저는 그 순간 알 수 있었습니다. 저건 연기라는 것을요. 저렇게 당황한 척하는 와중에도 민정이의 눈은 전혀 당황한 기색 없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으니까요. 저 금방 진짜 번개처럼 다녀올게요. 어머니, 여기서 잠깐만, 아주 잠깐만 기다리고 계세요. 아시겠죠? 민정이는 제게 다짐을 받듯 신신당부를 하고는 계산원에게도 죄송합니다. 금방 올게요. 라고 외치고는 주차장 쪽으로 뛰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사람들 시선에서 벗어나 코너를 도는 바로 그 찰나 민정이의 입가에 스쳐 지나간 희미한 미소를요. 그건 당황한 사람의 표정이 아니었어요. 계획대로 일이 순조롭게 풀리고 있다는 만족감과 저를 향한 경멸이 뒤섞인 아주 고약한 미소였습니다. 그때부터 기나긴 기다림이 시작되었습니다.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고 금방 번개처럼 다녀오겠다던 며느리는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어요. 제 뒤로 길게 늘어섰던 줄은 다른 계산대로 흩어졌고
계산원은 짜증이 가득한 얼굴로 저와 산더미 같은 물건들을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손님, 언제 오신대요? 아, 금방 온다고 했는데. 저는 차마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30분이 지나자 결국 매장 관리자로 보이는 사람이 다가왔어요. 손님, 이 물건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렇게 계속 둘 수는 없습니다. 결국 저는 무거운 카트를 계산대 옆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통로 한쪽으로 빼야만 했습니다. 오고 가는 사람들이 힐끔힐끔 저를 쳐다보는 시선이 마치 가시처럼 느껴졌어요. 어떤 사람들은 노골적으로 수군거리기까지 했습니다. 저 할머니 아까부터 저러고 있네. 자식 잘못 키웠나 봐. 얼굴이 불에 댄 것처럼 화끈거렸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는 민정이에게 전화를 걸어보았어요. 신호음은 한참 동안 이어졌지만 민정이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혹시 무슨 사고라도 났나 하는 걱정이 아주 잠깐 들었지만 코너를 돌며 비웃던 그 얼굴이 떠오르자 그런 걱정은 눈 녹듯 사라졌어요. 이건 명백한 의도였습니다. 저를 이 많은 사람 앞에서 망신 주고 골탕 먹이려는 아주 악의적인 계획이었죠. 2시간이 지나자 다리가 저려오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왔습니다. 마트의 소음은 윙윙거리는 이명처럼 들리고 형광등 불빛은 어지럽게 번졌어요. 저는 멍하니 서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아들 하나 보고 그저 며느리에게 좋은 시어머니가 되어주고 싶었을 뿐인데 왜 저 아이는 나를 이토록 미워하는 걸까? 서러움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이가 갈리는 분노가 그 눈물을 말려버렸습니다. 3시간이 거의 다 되었을 무렵 저는 더 이상 기다리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니, 기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요. 이대로 넋놓고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결심을 굳히고 구석에 처박아 두었던 카트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산더미처럼 쌓인 물건들을 헤치기 시작했어요. 프랑스산 샴푸, 값비싼 와인, 며느리의 화장품, 유기농이니 뭐니 하는 과일과 채소들을 모조리 옆으로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제가 아침에 사려고 했던 된장찌개용 두부 한 모와 애호박 하나, 그리고 콩나물 한 봉지를 꺼내 들었어요. 아들 녀석 저녁이라도 끓여줘야겠다는 생각이었지요. 저는 그 3가지 물건만 품에 안고 다른 계산대로 향했습니다. 저를 기억하는 몇몇 직원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지만 이제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제 핸드백에서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몇 장을 꺼내 계산을 마쳤습니다. 그러고는 며느리가 쌓아올린 허영에 산 그 50만 원이 훌쩍 넘는 물건들이 담긴 카트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마트 문을 나섰습니다. 차가운 저녁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오자 정신이 번쩍 드는 것 같았어요. 저는 택시를 잡기 위해 큰 길로 걸어 나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불빛들을 보며 조용히 맹세했습니다. 오늘 내가 받은 이 치욕과 모멸감, 권민정, 너에게 반드시 몇십 배로 돌려주고야 말겠다고. 너의 그 뻔뻔한 얼굴에 웃음기 대신 피눈물이 흐르게 만들어주겠다고요.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아파트 현관으로 들어서는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싸늘한 밤 공기가 옷깃을 파고들었지만 그보다 더 차가운 것은 제 마음이었어요. 엘리베이터의 오르내림을 알리는 숫자판을 멍하니 바라보는 동안 제 머릿속에서는 수만 가지 생각이 폭풍처럼 휘몰아쳤습니다. 이제 곧 집으로 돌아가면 며느리 권민정을 마주해야 합니다. 어떤 얼굴로, 어떤 목소리로 저를 맞이할까요? 아니, 맞이하기나 할까요? 제 분노와 모멸감을 저 아이는 조금이라도 알고 있을까요? 아니요, 그럴 리가 없지요. 알았다면 그런 짓을 저지를 리가 만무했습니다. 도어록 비밀번호를 누르는 손가락이 살짝 떨렸습니다. 띠리릭 하는 건조한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저는 조용히 안으로 들어섰어요. 집안은 제가 예상했던 그대로였습니다.
거실의 커다란 텔레비전에서는 요란한 예능 프로그램이 흘러나오고 있었고, 며느리는 가장 편한 자세로 고급 가죽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깔깔거리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 옆으로는 과자 봉지와 음료수 캔이 아무렇게나 뒹굴고 있었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세상에서 가장 평화롭고 안락한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3시간 동안 마트의 차가운 바닥 위에서 온갖 수모를 겪는 동안 저 아이는 바로 이곳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쉬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현관에 들어서는 소리를 들었을 텐데도 민정이는 한동안 돌아보지도 않았어요. 텔레비전에 시선을 고정한 채 마치 제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더군요. 그 오만하고 무례한 태도에 제 속에서부터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핸드백을 식탁 위에 거칠게 내려놓았어요. 쿵 하는 소리가 나자 그제야 민정이가 소파에서 상체만 살짝 일으켜 저를 돌아봤습니다. 그 얼굴에는 놀라움이나 미안함 같은 감정은 단 한 점도 서려 있지 않았어요. 그저 왜 벌써 왔지? 하는 듯한 귀찮음과 짜증이 옅게 깔려 있을 뿐이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목소리 또한 지극히 평온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거실로 성큼성큼 걸어가 텔레비전 리모컨을 찾아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정적 속에서 민정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지는 것을 똑똑히 보았어요. 왜 그러세요, 어머니? 한창 재미있게 보고 있는데. 불만이 가득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민정이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차갑고 낮게 깔려 나왔어요. 너는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지 정말 모르는 거니? 아니면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거니? 무슨 말씀이세요? 사람 이상하게 만드시네. 민정이는 시치미를 뚝 떼며 다리를 꼬고 앉았습니다. 방어적인 자세였죠. 저는 한 걸음 더 다가가 그 아이의 얼굴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마트에서 너를 몇 시간이나 기다린 줄 알아? 금방 온다던 사람이 왜 전화를 해도 받지를 않아? 그 많은 물건과 나를 거기에 버려두고 너는 여기서 태평하게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던 거니? 제 목소리가 조금씩 높아졌지만 민정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이가 없다는 듯이 콧방귀를 뀌더군요. 어머니 오해하셨나 본데요. 저 어머니 찾으러 다시 갔었어요. 주차장에서 지갑 찾는데 시간이 좀 걸렸고 또 길이 얼마나 막혔는지 몰라요. 겨우겨우 마트에 다시 가보니까 어머니는 이미 가고 안 계시던데요. 저는 또 어머니 길이라도 잃으신 줄 알고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막힘없이 줄줄 흘러나오는 그 뻔뻔한 거짓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 아이는 이미 제가 돌아왔을 때를 대비해 모든 시나리오를 완벽하게 짜놓았던 겁니다. 걱정. 마트를 나서며 비웃던 그 얼굴이 선명하게 떠올라 구역질이 날 것 같았어요. 거짓말하지 마라. 내가 내 전화를 몇 통이나 했는데 신호만 가고 받지를 않았어. 차가 막혔다고? 지금 이 시간이 퇴근 시간도 아니고 길이 막힐 이유가 없지 않니? 그거야 운전하느라 못 받았겠죠. 그리고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차가 안 막혀요? 어머니는 너무 어머니 생각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도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다고요. 오히려 제가 서운하네요. 그렇게 사람을 의심하시다니.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도리어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는 태도에 기가 막혔습니다.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변명과 남 탓으로 일관하는 저 모습. 저게 바로 제 며느리의 본 모습이었어요. 제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분한 마음에 입술만 깨물고 있자 민정이는 이제 끝났냐는 듯이 자리에서 일어나 제 어깨를 툭 치며 지나갔습니다. 전 샤워 좀 해야겠어요. 아, 그리고 저녁은 어머니가 좀 해주세요. 장 보느라 피곤해서 저녁할 힘도 없네요. 그 말을 남기고 민정이는 침실로 휙 들어가 버렸습니다.
혼자 남은 거실에서 저는 한동안 석상처럼 굳어 서 있어야만 했어요. 피곤한 건 저 아이가 아니라 3시간 동안 서서 온갖 수모를 겪은 저였습니다. 그런데도 저녁밥을 차리라는 명령을 저렇게 태연하게 내릴 수 있다니.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나 도리조차 없는 아이였습니다.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아들 중석이가 퇴근하고 돌아온 것이었죠. 다녀왔습니다. 지친 목소리였습니다. 중석이는 현관에 서류 가방을 내려놓고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저와 텅 빈 거실의 싸늘한 공기를 번갈아 보며 물었어요. 엄마, 무슨 일 있어? 민정이는? 제가 입을 열기도 전이었습니다. 샤워를 한다며 들어갔던 민정이가 어느새 물기 묻은 머리를 수건으로 감싼 채 침실 문을 열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중석이를 보자마자 금방이라도 눈물을 터뜨릴 것처럼 입술을 파르르 떨기 시작했어요. 완벽한 타이밍에 맞춘 등장이었죠. 여보, 왔어요? 목소리마저 촉촉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민정이는 제게는 눈길도 주지 않고 곧장 중석에게 다가가 품에 안기듯 기댔습니다. 여보, 나 너무 속상해. 오늘 어머니랑 장 보러 갔다가 내가 깜빡하고 지갑을 차에 두고 내렸거든. 그래서 어머니한테 잠깐만 기다리시라고 하고 지갑 찾아서 막 달려갔는데 그 사이에 어머니가 그냥 가버리신 거야. 전화도 안 받으시고. 나 정말 어머니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긴 줄 알고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고요.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하는 민정이의 연기는 아카데미 여우주연상 감이었습니다. 지어낸 이야기라는 걸 아는 제가 보기에도 저 정도인데 아무것도 모르는 제 아들은 오죽할까요? 중석이는 당황하며 민정이의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래. 아이고, 놀랐겠네. 괜찮아, 이제 괜찮아. 내가 얼마나 찾았는데 경비실에 연락하고 방송이라도 해야 하나 별 생각을 다 했어요. 그런데 집에 와 계셨던 거야. 다행이긴 한데 오셨으면 전화라도 한 통 해주시지.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어머니는 모르실 거야. 그런데 오히려 나한테 화를 내시잖아. 내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너무 서운해, 정말. 새하얀 거짓말로 저를 순식간에 속 좁고 의심 많은 시어머니로 둔갑시키는 놀라운 재주였습니다. 민정이의 흐느낌에 착하고 물은 제 아들은 완전히 넘어가 버렸어요. 중석이는 저를 돌아보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정말이야? 민정이가 일부러 그랬겠어. 깜빡할 수도 있는 거지.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는데 엄마가 좀 이해하고 기다려주지 그랬어. 민정이 말 들어보니까 엄청 걱정했잖아. 그 순간 제 심장이 바닥으로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 아들인데 내 속으로 낳은 자식인데 어쩌면 저렇게 제 마음을 몰라줄 수 있을까요? 저는 며느리의 거짓 눈물과 제 아들의 원망 섞인 눈빛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이 집안에서 저는 완벽하게 고립된 섬이었습니다. 억울하고 분해서 목구멍까지 뜨거운 말이 차올랐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무슨 말을 한들 아들 귀에 들어갈 리 없었어요. 이미 아들의 마음은 제 며느리에게 완전히 넘어가 있었습니다. 됐다. 내가 말을 해서 뭘 하겠니? 저는 그 한마디를 내뱉고는 제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등 뒤로 엄마 왜 그래 정말 하는 아들의 목소리와 여보 그냥 둬. 어머니 지금 화 많이 나셨나 봐. 다 내 탓이야라며 아들의 동정심을 더욱 자극하는 며느리의 가증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방 안에 들어와 침대에 걸터 앉았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눈물 대신 차가운 분노가 온몸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래, 권민정. 내가 이겼다. 오늘 밤은 너의 승리다. 내 아들까지 내 편으로 만들었으니 아주 의기양양하겠지. 하지만 이게 끝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었어요. 오늘 밤 저는 제 아들 중석이에 대한 마지막 기대를 접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아들에게 기대거나 하소연하지 않을 겁니다. 이 싸움은 온전히 저 혼자만의 힘으로 치러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을 뿐입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작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가계부와 펜이 들어 있었어요. 저는 가계부의 맨 뒷장을 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날짜를 적고 그 옆에 권민정, 마트, 3시간의 치욕이라고 똑똑히 적어 넣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록이 아니었어요. 이건 제 자신과의 약속이자 제 반격을 알리는 출사표였습니다. 저는 펜을 든 채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권민정의 가장 큰 약점은 무엇일까? 저 아이가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잃고 싶지 않아 하는 것은 무엇일까? 돈, 명예? 아니, 그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하는 체면이었습니다. 남들 앞에서 있어 보이고 잘나 보이는 것. 친구들 사이에서 여왕처럼 군림하는 것. 바로 그것이 권민정의 아킬레스건이었죠. 좋아, 그렇다면 나는 바로 그 지점을 공략할 것이다. 저는 밤늦도록 잠들지 않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감정적으로 맞서 싸우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었어요. 저 아이는 이미 거짓말과 연기에 통달해 있었습니다. 제가 필요한 것은 감정이 아니라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과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무대가 필요했죠.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제 게임의 규칙은 제가 정할 겁니다. 권민정, 너는 너가 판 무덤에 스스로 들어가게 될 것이야. 아주 천천히, 그리고 아주 고통스럽게 말이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새벽에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어젯밤의 분노는 마음속 깊은 곳에 차곡차곡 쌓아두고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를 띄웠어요. 전쟁에서 이기려면 나의 패를 상대에게 먼저 보여서는 안 되는 법이니까요. 식탁에 앉은 아들은 여전히 제 눈치를 살폈고 며느리 민정이는 보란듯이 콧대를 세우고 앉아 제가 차린 밥을 투정하며 먹었습니다. 어머니, 이 국은 좀 짜네요. 김치가 다 떨어졌어요? 반찬이 이게 뭐예요? 평소 같았으면 내 입에 맞는 게 뭐가 있겠니라고 쏘아붙였겠지만 저는 그저 어머, 그랬니? 내일은 더 신경 써서 할게라며 웃어넘겼습니다. 제 그런 태도에 민정이는 오히려 의아하다는 표정을 지었고 아들은 안심하는 눈치였어요. 그래, 그렇게 방심하거라. 나의 칼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너의 목을 겨눌 것이니. 그날부터 저는 조용한 관찰자가 되었습니다. 민정이의 일거수일투족을 파악하기 시작했죠. 저 아이는 하루의 대부분을 소파와 한몸이 되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거나 친구들과 전화통화를 하며 보냈습니다. 저는 일부러 거실을 청소하거나 빨래를 개는 현흉을 하며 그 통화 내용을 귀담아 들었어요. 통화의 내용은 대부분 비슷했습니다. 새로 산 명품 가방 자랑, 주말에 다녀온 고급 레스토랑 후기, 혹은 다른 친구에 대한 험담 같은 것들이었죠. 그 과정에서 저는 민정이의 가장 친한 친구로 보이는 박혜진이라는 이름과 그들이 자주 만나는 장소가 압구정의 한 백화점 카페라는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드디어 행동에 나설 때가 왔습니다. 저는 민정이가 필라테스 수업을 간다며 집을 나선 것을 확인하고 저 역시 외출 준비를 서둘렀어요. 옷장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몇 년 전 아들이 사준 가장 점잖고 기품 있어 보이는 투피스를 꺼내 입었습니다. 그리고 화장대 앞에 앉아 옅게 화장도 했지요. 제 모습은 누가 봐도 걱정이 많아 수심에 잠긴 교양 있는 시어머니의 모습이어야만 했습니다. 압구정의 그 백화점은 제가 평생 와볼 일이 없을 것 같은 별천지였습니다. 번쩍이는 대리석 바닥과 눈이 부신 조명, 값비싼 물건들 사이를 오가는 사람들의 모습에 잠시 위축되기도 했지만 저는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저는 오늘 사냥을 하러 온 사냥꾼이었으니까요. 민정이에게서 들었던 카페는 백화점 3층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카페 입구에서 멀지 않은 의자에 앉아 조용히 안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창가 쪽 테이블에 익숙한 얼굴이 보이는 것을 발견했어요. 며느리의 SNS 사진에서 몇 번 보았던 바로 그 친구, 박혜진이었습니다. 혜진이는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연신 시계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가장 자연스럽고 우연을 가장한 발걸음으로 카페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는 혜진의 테이블 옆을 지나가다가 마치 이제야 그녀를 발견했다는 듯이 화들짝 놀라는 연기를 펼쳤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혹시 혜진 씨 아니니? 제 목소리에 혜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를 잠시 알아보지 못하고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더군요. 네, 저를 아세요? 저는 가장 인자하고 반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나야, 민정이 시어머니. 우리 민정이 친구 맞지? 사진에서 많이 봤는데 실물이 훨씬 예쁘네. 그제야 혜진은 어머님, 안녕하세요. 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는 손사래를 치며 그녀를 다시 앉혔어요. 아이고, 앉아 있어. 나는 그냥 지나가는 길이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보니 너무 반갑다. 어쩐 일이세요, 어머님? 여기까지는. 응, 병원에 좀 들렀다가. 저는 말을 흐리며 수심이 가득한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그 표정의 의미를 궁금해하는 혜진에게 저는 기다렸다는 듯이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은 내가 오늘 혜진 씨를 만나면 꼭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어. 네, 저한테요? 무슨 일이신데요? 혜진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저는 주변을 한번 휙 둘러보고는 목소리를 낮춰 비밀 이야기를 하듯 말했어요. 이거 민정이한테는 절대 말하면 안 돼. 그 아이 자존심 상할까봐 그래. 이 한마디는 혜진의 호기심을 극도로 자극하는 최고의 미끼였습니다. 혜진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제 말에 완전히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혹시 우리 민정이 요즘 무슨 힘든 일 있니? 내가 보기엔 스트레스가 너무 심한 것 같아서. 네. 민정이가요? 글쎄요, 별 얘기 없던데요. 맨날 좋다고만 하던데. 그래, 이상하다. 혜진 씨한테도 말을 안 했구나. 하긴 그 아이가 자존심이 얼마나 센데.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며칠 전 마트에서 있었던 일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 이야기를 민정이를 탓하는 방식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며느리를 걱정하는 시어머니의 입장을 견지했어요. 얼마 전에 나랑 마트에 장을 보러 갔는데 글쎄 카트 가득 물건을 담아놓고는 지갑을 잃어버렸다고 하더구나. 그래서 내가 괜찮다, 내가 내겠다고 했는데도 굳이 자기가 차에 가서 가져오겠다고 뛰어나가더라고. 여기까지는 사실이었죠.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교묘한 각색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1시간이 지나도 2시간이 지나도 오지를 않는 거야. 전화도 안 받고. 나는 정말 우리 며느리한테 무슨 큰일이 생긴 줄 알고 경찰에 신고까지 하려고 했어. 그런데 나중에 집에 가보니까 글쎄 집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더라니까. 자기가 마트에 갔었다는 사실 자체를 까맣게 잊어버린 거야. 나를 보고는 어머니, 어디 다녀오세요? 라고 묻는데 내 심장이 정말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어. 제 이야기는 민정이의 악의적인 행동을 심각한 스트레스로 인한 기억상실과 정신적 문제로 완벽하게 둔갑시켰습니다. 혜진의 얼굴은 점점 심각해졌어요. 네, 정말요? 민정이가 그랬다고요? 쉿. 민정이한테는 비밀이야. 그래서 내가 요즘 우리 민정이 때문에 잠을 못 자. 혹시 남편인 중석이랑 사이가 안 좋은 건 아닌지, 아니면 다른 무슨 말 못할 고민이 있는 건 아닌지, 혜진 씨는 제일 친한 친구니까 혹시 아는 거라도 있나 해서. 내가 시어머니라 직접 물어보기도 좀 그렇잖니. 저는 눈시울까지 붉히며 말을 맺었습니다.
제 연기는 완벽했어요. 혜진은 이제 저를 며느리를 모함하는 못된 시어머니가 아니라 며느리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마음 따뜻한 어른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전혀 몰랐어요. 민정이는 항상 잘 지낸다고만 해서. 요즘 저희 만나서도 계속 좋은 얘기만 했거든요. 그렇겠지. 속은 시커멓게 썩어 들어가는데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는 거겠지. 아이고 가여운 것. 저는 혜진의 손을 꼭 잡으며 신신당부했습니다. 혜진 씨, 앞으로 우리 민정이 좀 잘 좀 살펴봐줘. 그리고 혹시라도 이상한 점이 있으면 나한테 꼭 좀 알려줘야 해. 이건 그 아이를 위한 일이니까. 알았지? 네,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제가 잘 볼게요. 혜진은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첫 번째 미끼를 성공적으로 투척한 저는 그럼 나는 이만 가볼게. 민정이한테는 오늘 나 만났다는 말하지 말고라는 말을 남기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백화점을 나오는 제 발걸음은 들어갈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이 가벼웠습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어요. 박혜진은 오늘 저녁이든 내일이든 반드시 권민정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는 척하며 오늘 저와 나눈 이야기를 떠볼 겁니다. 너 괜찮냐? 시어머님께서 너 걱정 많이 하시더라. 마트에서 있었던 일은 뭐니? 하고 말이죠. 그럼 민정이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사실대로 내가 시어머니 골탕 먹이려고 일부러 버리고 왔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다고 제 말대로 기억을 잃었다고 인정할 수도 없겠죠. 결국 어설픈 변명을 늘어놓거나 친구에게 화를 내며 저를 모함할 겁니다. 하지만 어느 쪽이든 민정이와 혜진의 완벽했던 우정에는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할 거예요. 권민정에게 뭔가 숨기는 게 있구나 하는 의심의 씨앗이 심어졌으니까요. 예상대로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민정이의 표정은 좋지 않았습니다. 저녁 내내 휴대폰만 만지작거리며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더군요. 저는 모르는 척 제 할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 방으로 민정이가 폭풍처럼 쳐들어왔습니다. 손에는 휴대폰을 쥔 채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어머니, 지금 제정신이세요? 시작부터 반말과 고성이었습니다. 저는 읽고 있던 책을 조용히 내려놓고 며느리를 쳐다봤습니다. 무슨 일이니, 새아가? 그렇게 소리 지를 만큼. 무슨 일이냐고요? 그걸 지금 몰라서 물으세요? 오늘 압구정 백화점에 왜 가셨어요? 거기서 제 친구 혜진이는 왜 만나셨고요? 아, 혜진 씨 만났어. 지나가다 우연히 봤는데 어찌나 반갑던지. 저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평온한 태도에 민정이는 더욱 길길이 날뛰었어요. 우연? 우연 같은 소리 하시네. 어머니가 제 친구한테 무슨 소리를 하고 다니셨는지 제가 다 알아요. 제가 뭐 기억상실증 환자예요? 제가 정신병자냐고요? 나는 그냥 내 걱정이 돼서 한 말인데 이야기가 그렇게 전달되었나 보구나. 혜진 씨가 오해했나 보네. 오해? 오해? 어머니의 그가짜는 동정 따위 필요 없다고요. 왜 가만히 있는 사람을 정신병자로 만들어요? 제 체면은 뭐가 돼요? 체면? 새아가, 내게는 내 체면이 나를 마트에 3시간 동안 세워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니? 제 차분한 반격에 민정이는 순간 말문이 막힌 듯 입을 뻐끔거렸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민정이에게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나는 내가 나한테 왜 그랬는지 정말 궁금했어. 그래서 내가 혹시 아픈 건 아닌가, 힘든 일이 있는 건 아닌가 진심으로 걱정했단다. 그걸 친구에게 물어본 게 그렇게 큰 잘못이니? 내가 나한테 솔직하게 어머니, 제가 그날 일부러 그랬어요 라고 말했다면 나도 이런 걱정은 안 했겠지. 제 말에 민정이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분해서 씩씩거리면서도 제 논리를 반박할 말이 없었던 거죠. 결국 민정이는 두고 봐요.
다시는 제 주변 사람들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라는 악에 바친 소리만 지르고는 방을 뛰쳐나갔습니다. 쾅! 하고 닫히는 문을 보며 저는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첫 번째 전투는 저의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며느리는 제게 분노를 터뜨렸지만 정작 자신의 친구에게는 아무런 해명도 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저는 며느리의 가장 큰 무기인 뻔뻔함과 가식을 역이용해서 그 아이의 세계의 첫 번째 균열을 만들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었어요. 앞으로 더 큰 무대와 더 아픈 공격이 저 아이를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저는 조용히 끓여두었던 대추차를 한 잔 따랐습니다. 유난히 향이 달게 느껴지는 밤이었습니다. 첫 번째 전투에서 승리했지만 저는 결코 마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권민정은 보통 내기가 아니었어요. 친구와의 관계에 균열이 갔다고 해서 쉽게 무너질 아이가 아니었죠. 오히려 더 교묘하고 악랄한 방법으로 제게 반격해 올 수도 있었습니다. 가십이나 심리전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저 아이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기 위해서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물증, 즉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저의 첫 번째 목표는 마트 CCTV 영상 확보였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버려두고 가면서 비웃던 그 순간, 그리고 제가 3시간 동안 초조하게 서성이던 그 모습이 담긴 영상이야말로 모든 거짓말을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으니까요. 다시 그 마트를 찾아가는 일은 결코 유쾌하지 않았습니다. 그날의 치욕이 되살아나 발걸음이 무거웠죠. 하지만 저는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날의 무력한 피해자가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일부러 허름한 옷차림에 화장기 없는 얼굴로 마트 고객센터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소동을 기억하는 듯한 매장 점장을 조용히 불러냈습니다. 점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금방이라도 눈물을 쏟을 것처럼 슬픈 표정을 지으며 점장을 한적한 곳으로 이끌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며칠 전에 제가 여기서 며느리를 기다리다가 그냥 돌아간 일이 있었지요. 아, 네, 기억합니다, 어머님. 그때 그 카트는 저희가 다 원위치 시켰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점장님, 제가 정말 부끄러운 부탁이 하나 있어서 왔습니다. 저는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찍는 신용까지 했습니다. 점장은 안쓰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무슨 일이신데요, 어머님. 말씀해보세요 라고 말했어요. 사실은 제 며느리가 요즘 많이 아픕니다. 네. 어디가 편찮으신가요? 몸이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마음의 병이 깊어요.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그런지 자꾸 기억을 잃고 엉뚱한 행동을 합니다. 그날 마트에서 있었던 일도 사실은 저를 일부러 버려둔 게 아니라 자기가 뭘 했는지조차 기억을 못해서 벌어진 일이었어요. 제 처연한 연기에 점장의 얼굴에 동정심이 어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병원에 데려가서 상담을 받아보려고 하는데 의사 선생님께 그날의 상황을 정확하게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혹시 그날 그 시간에 CCTV 영상을 좀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혹시 복사도 가능할까요? 가족으로서 며느리를 치료하려는 목적으로만 사용하겠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아픈 며느리의 치료를 위해 CCTV까지 확인하려 한다는 제 간절한 모습에 점장은 잠시 고민하더니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님. 규정상으로는 안 되지만 사정이 딱하시니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점장을 따라 들어간 좁은 보안실에서 저는 모니터를 통해 며칠 전의 제 모습을 다시 마주해야 했습니다. 수많은 화면 중 하나에 3시간 동안 우두커니 서서 불안하게 서성이는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다시금 속에서 천불이 났지만 저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가 찾던 장면이 나왔습니다. 민정이가 저를 뒤로 하고 돌아서며
입꼬리를 올려 비웃는 바로 그 장면. 점장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표정으로 봤을지 모르지만 제 눈에는 그 아기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점장은 제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이 장면 드리면 되겠습니까? 네네, 그거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점장은 영상을 USB에 담아주며 부디 며느님, 빨리 건강해지시길 바랍니다라는 위로의 말까지 건넸습니다. 저는 그 USB를 손에 꼭 쥐고 마트를 나섰습니다. 손안에 든 작은 USB가 천군만마처럼 든든하게 느껴졌어요. 이제 권민정의 거짓말은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겁니다. 두 번째 목표는 돈이었습니다. 며느리의 허영심을 뒷받침하는 것은 바로 아들 중석이가 벌어오는 돈이었으니까요. 저는 그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정확히 파악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대놓고 카드 명세서 좀 보자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그래서 저는 또 한 번 연기를 해야만 했습니다. 주말 저녁 거실에서 중석이가 서류를 보고 있을 때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중석아, 많이 피곤하지? 아니야, 엄마. 괜찮아. 다름이 아니라 내가 너한테 부탁이 하나 있는데. 뭔데, 엄마? 저는 아주 미안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요즘 들어 자꾸 뭘 깜빡깜빡해서 시장에 가서도 돈 계산을 틀릴 때가 많아. 그래서 말인데 앞으로 우리 집 생활비를 카드로 쓰면 어떨까 싶어서. 그러면 내가 얼마를 썼는지 나중에 확인하기도 편하고 너도 우리 집 살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있으니 좋지 않겠니? 제 제안은 너무나 합리적이어서 아들은 아무런 의심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거 좋은 생각이네, 엄마. 그럼 내가 카드 하나 만들어 줄게. 아니면 그냥 민정이가 쓰는 카드 명세서를 엄마가 매달 확인하는 건 어때? 어차피 생활비는 그 카드로 다 쓰니까. 기다렸던 말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지만 겉으로는 그래도 되겠니? 민정이가 싫어하지 않을까? 라며 한 발 빼는 모습을 보였어요. 에이, 뭘 싫어해. 민정이한테 내가 잘 말해둘게. 우리 엄마가 이제 우리 집 재무부 장관 하시기로 했다고. 아들은 웃으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제 손에는 지난 6개월치의 카드 명세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제 방에 틀어박혀 명세서의 숫자들을 꼼꼼히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제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명세서는 권민정의 사치스러운 생활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증거 그 자체였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은 호텔 레스토랑이나 청담동의 고급 식당에서 수십만 원씩 결제한 내역이 찍혀 있었고 백화점 명품관에서 가방이나 구두를 산 내역도 여러 번 발견되었습니다. 심지어 평일 낮 시간에 골프장과 피부관리실에서 결제한 내역까지 있었어요. 아들 중석이가 회사에서 죽어라 일하고 있을 바로 그 시간에 며느리는 남편의 돈으로 자기 자신을 치장하고 유흥을 즐기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특히 몇몇 날짜에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그날은 중석이가 회사 일로 밤늦게 파김치가 되어 들어왔던 날들이었어요. 중석이는 회사에서 중요한 회식이 있었다고 말했지만 명세서에는 민정이가 친구들과 강남의 비싼 와인바에서 거액을 결제한 것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아들의 피곤한 얼굴과 며느리의 흥청망청한 씀씀이가 겹쳐지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아들의 상태를 좀 더 확실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저는 정성껏 도시락을 싸서 무작정 중석이의 회사로 찾아갔습니다. 갑작스러운 방문에 아들은 당황했지만 이내 기뻐하며 저를 반겨주었죠. 엄마, 여기까지 어쩐 일이야? 우리 아들 고생하는데 밥은 잘 챙겨 먹나 싶어서 왔다. 점심 아직 안 먹었지? 저는 아들 사무실의 작은 휴게실에서 함께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자연스럽게 아들의 회사 생활에 대해 묻기 시작했어요. 중서가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인다.
일이 그렇게 많아? 회식도 너무 잦은 것 같고. 아무래도 연말이 가까워지니까 프로젝트 마감도 있고, 그래서 좀 바쁘네. 그래도 건강은 챙겨야지. 민정이는 너 고생하는 거 잘 아니? 그럼 알지. 민정이가 맨날 나보고 힘내라고 응원해주는데. 아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해맑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직접적으로 묻지 않고 돌아가는 길에 아들의 부서 동료인 젊은 직원과 잠시 마주쳤을 때 기회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중석이 엄마예요. 아, 네, 어머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아들이 요즘 너무 힘들어 보여서요. 회사가 그렇게 바쁜가 봐요. 회식도 맨날 하고. 그러자 그 젊은 직원은 의아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네, 회식이요? 저희 부서는 회식 거의 안 하는데요. 특히 김중석 팀장님은 회식하자고 해도 맨날 집에 일찍 들어가셔야 한다고 제일 먼저 일어나시는 분인데요. 그 한마디에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중석이가 말한 수많은 회식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마도 며느리가 친구들과 놀기 위해 혹은 다른 이유로 늦게 들어오고 싶어서 아들에게 둘러댄 핑계였을 겁니다. 그리고 착해 빠진 제 아들은 그런 며느리의 거짓말을 감싸주기 위해 제게까지 거짓말을 했던 것이죠.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CCTV 영상, 카드 명세서, 그리고 아들 동료의 증언. 이제 무기는 모두 준비되었습니다. 권민정의 가식과 허영, 이기심을 증명할 차갑고 단단한 증거들이 제 손안에 들어왔어요.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을 겁니다. 다음번 무대는 온 가족이 모이는 자리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무대 위에서 저는 가면을 쓴 며느리의 민낯을 모두의 앞에서 낱낱이 벗겨낼 것입니다. 이제 자비는 없었습니다. 저의 조용했던 반격은 이제 모두가 보는 앞에서 펼쳐지는 거대한 폭풍이 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제가 첫 번째 포문을 연 이후 집안의 공기는 며칠 동안이나 서먹하고 차가웠습니다. 며느리 권민정은 저를 거의 없는 사람 취급했어요. 제가 거실에 나와 있으면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제가 말을 걸면 못 들은 척 대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어요. 그 아이의 유치한 안갚음은 제 계획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했으니까요. 오히려 제 앞에서 알짱거리지 않으니 제 시간을 온전히 다음 계획을 세우는 데 쓸 수 있어 좋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민정이가 한껏 들뜬 목소리로 제게 통보하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 토요일에 저희 엄마 아빠 오시기로 했어요. 오랜만에 다 같이 저녁 식사하려고요. 사돈댁이 온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드디어 다음 무대가 마련되는구나. 제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였지요. 그래, 잘 됐구나. 사돈어른들 오시면 대접할 음식 준비를 해야겠네. 제가 평온하게 대답하자 민정이는 기다렸다는 듯이 제게 경고를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투는 시어머니에게 하는 말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오만방자했어요. 음식은 제가 알아서 최고급 한정식 집에서 주문할 거니까 어머니는 주방에 괜히 얼쩡거리지 마세요. 괜히 촌스러운 나물 반찬 같은 거 만들어서 상 망치지 마시고요. 알겠다. 그리고 저희 엄마 아빠 격식 차리는 분들이세요. 어머니도 그날은 옷 좀 단정하게 입으시고요. 쓸데없는 옛날 이야기나 남들 흉보는 얘기 같은 건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아셨죠? 그냥 가만히 앉아서 웃고만 계시는 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알겠다, 새아가. 걱정하지 마라. 저는 모든 말에 순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의 순종적인 태도에 민정이는 만족한 듯 콧방귀를 뀌며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 아이는 자기가 이 집의 여왕이고 저는 그저 자기 부모님께 보여주기 위한 장식품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분명했어요. 하지만 저는 괜찮았습니다. 짖는 개는 무섭지 않은 법이니까요.
저는 그날 밤 사돈댁을 맞이할 그날을 위해 제 대본을 몇 번이고 수정하며 완벽한 시나리오를 준비했습니다. 약속한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민정이는 아침부터 분주했어요. 물론 자기가 직접 몸을 움직여 분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게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며 저를 분주하게 만들었죠. 어머니, 거실 바닥 한 번 더 닦으세요. 먼지 하나 보이면 안 돼요. 화장실 수건은 전부 호텔처럼 하얀색으로 바꿔놓으세요. 손님용으로 사다 놓은 거 있잖아요. 제가 주문한 음식이 5시에 도착할 거니까 그릇은 전부 최고급으로 꺼내서 미리 세팅해 놓으세요. 저는 묵묵히 민정이가 시키는 대로 움직였습니다. 허리를 굽혀 바닥을 닦고 먼지를 털고 그릇을 나르면서도 제 마음은 조금도 비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것은 폭풍전야의 고요함과도 같았습니다. 이 모든 수고는 잠시 후 권민정에게 가장 뼈아픈 수모를 안겨주기 위한 무대 장치일 뿐이었으니까요. 오후 5시가 되자 고급 포장 용기에 담긴 한정식 요리들이 배달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돈댁 내외가 도착했어요. 사돈어른은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분이었고 안사돈은 평생을 부유하게 살아온 티가 나는 곱게 나이든 분이었습니다. 그들은 명품 옷과 가방으로 한껏 치장하고 있었지만 그 모습이 민정이처럼 속이 비어 보이는 허영은 아니었어요. 나름의 교양과 품위를 지키려는 사람들이었죠. 바로 그 점이 제가 공략해야 할 부분이었습니다. 아이고 사부인 사돈어른. 어서 오세요.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가장 환한 미소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민정이는 제 옆에 서서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자기 부모님을 소개했어요. 엄마, 아빠. 인사드려. 우리 어머님이야. 반갑습니다, 사부인. 그동안 잘 지내셨지요? 안사돈이 제 손을 잡으며 상냥하게 인사했습니다. 우리는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아 잠시 담소를 나누었어요. 민정이는 자기 남편 자랑, 자기 집 자랑을 늘어놓기 바빴습니다. 엄마, 우리 중석 씨 이번에 또 승진했잖아. 회사에서 얼마나 능력을 인정받는지 몰라. 이 집도 우리가 얼마나 공들여서 꾸몄는데. 인테리어 잡지에도 나올 뻔했다니까. 저는 그저 호호호 웃으며 맞장구를 쳐주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살림을 어찌나 잘하는지 제가 요즘은 아주 편안하게 지냅니다. 라며 민정이를 한껏 띄워주기도 했죠. 제 칭찬에 민정이는 어깨를 으쓱했고 사돈 내외는 아주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침내 저녁 식사 시간이 되어 우리는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제가 정성껏 세팅한 그릇들 위에 민정이가 주문한 화려한 음식들이 가득 차려져 있었어요. 어머나 상다리가 부러지겠네. 이걸 다 우리 민정이가 준비한 거예요? 안사돈의 말에 민정이가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엄마. 내가 오늘 아침부터 얼마나 바빴는지 몰라. 우리 어머님 편히 쉬시게 하려고. 그 뻔뻔한 거짓말에 헛웃음이 나오려 했지만 저는 꾹 참고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가 시작되었어요. 사돈어른은 아들 중석이에게 회사 일에 대해 물었고 안사돈은 민정이와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음식을 먹으며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회가 왔어요. 안사돈이 제게 물었습니다. 사부인께서는 요즘 소일거리로 뭐 하시는 거 있으세요? 저희는 요즘 부부 동반으로 골프 배우는데 그것도 아주 재미있더라고요. 저는 손사래를 치며 웃었습니다. 아이고 사부인. 저는 늙어서 그런 운동은 힘에 부쳐서 못해요. 저는 그냥 가끔 우리 민정이랑 시장 구경 가고 장 보는 게 유일한 낙이지요. 민정이랑 장보기라는 키워드를 던지자 민정이의 얼굴이 순간 미세하게 굳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죠. 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아주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를 들려준다는 듯이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얼마 전에 아주 재미있는 일이 있었지 뭐예요, 사부인. 네, 무슨 일이요? 모두의 시선이 제게로 쏠렸습니다. 특히 민정이는 불안한 눈빛으로 저를 쏘아보고 있었어요. 제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라고 눈으로 말하고 있었죠. 저는 그 눈빛을 부드럽게 외면하며 목소리에 웃음기를 가득 담아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며느라기가요, 글쎄 얼마나 알뜰하고 귀여운지 몰라요. 며칠 전에 저랑 마트에 장을 보러 갔는데 물건값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한 50만 원이 넘게 나왔나? 그랬더니 우리 민정이가 깜짝 놀라서는 갑자기 지갑을 차에 두고 왔다지 뭐예요. 저는 박수를 짝 치며 그때 상황을 실감나게 묘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괜찮다, 내 카드로 긁어라 했는데도 아니에요, 어머니. 제 돈으로 사야 해요. 라면서 기어코 주차장까지 뛰어가더라고요. 어찌나 야무진지. 그런데 글쎄.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모두의 얼굴을 한번 쓱 둘러보았습니다. 모두가 다음 이야기에 완전히 빠져들어 있었어요. 그렇게 뛰어가서는 저를 마트 계산대 앞에 3시간이나 세워두고 자기는 집에 먼저 가 있었지 뭐예요. 하하. 저는 정말 재미있다는 듯이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제 웃음소리에 아들 중석이가 멋쩍게 따라 웃었고 사돈 어른도 허허, 그럴 수가 있나라며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안사돈의 표정은 웃고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 맞은편에 앉은 민정이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참을 기다리다가 이상해서 집에 와보니 소파에 앉아서 태평하게 텔레비전을 보고 있더라고요. 자기가 시어머니를 마트에 버려두고 왔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제가 너 어떻게 된 거냐고 물으니까 어머니, 어디 다녀오세요? 하고 묻는데 아이고 사부인. 제가 그날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우리 며느리가 저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깜빡깜빡하나 보다 싶기도 하고. 어찌나 귀엽고 황당하던지. 그렇죠, 새아가. 저는 이야기의 끝을 민정이에게 돌리며 동의를 구했습니다. 민정이는 입술을 파르르 떨며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저를 죽일 듯이 노려볼 뿐이었죠. 하지만 어른들이 모두 모인 이 자리에서 게다가 제가 귀여운 에피소드로 포장한 이 이야기에 대고 화를 낼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민정이는 억지로 입꼬리를 끌어올려 웃는 표정을 지어 보였지만 그 모습은 우는 것보다 더 비참해 보였습니다. 안사돈이 애써 분위기를 수습하려는 듯 말했습니다. 어머머, 우리 민정이가 실수를 했네요. 죄송합니다, 사부인. 저희 딸이 좀 덜렁거리는 구석이 있어서. 아니에요, 사부인. 무슨 말씀을요? 다 젊어서 그럴 수 있는 일인데요, 뭘. 저는 오히려 우리 며느리가 그렇게 자기 일처럼 속상해하고 저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플 뿐이에요. 혹시 우리 중석이랑 싸우기라도 한 건 아닌가, 별의별 걱정을 다 했다니까요. 제 말은 민정이를 위하는 척하면서 교묘하게 사돈 내외의 마음에 의심의 불씨를 던졌습니다. 딸 자식이 시집살이가 힘들어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겼나? 아니면 부부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나? 하는 의심이었죠. 동시에 시어머니를 3시간이나 버려둘 만큼 개념 없는 딸이라는 망신을 공개적으로 안겨주었습니다. 그 후로 식사 분위기는 급격히 어색해졌습니다. 사돈 내외는 연신 제 눈치를 살폈고 민정이는 밥을 깨작거리며 거의 먹지 못했어요. 아들 중석이만이 어색한 분위기를 어떻게든 풀어보려고 애썼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사돈 내외는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돌아가는 그들의 표정에는 당혹감과 불쾌함이 역력했어요. 자기 딸이 저지른 무례한 행동에 대한 부끄러움과 그런 딸을 둔 자신들의 체면이 깎였다는 불쾌감이었죠.
사돈댁이 돌아가자마자 현관문이 닫히기 무섭게 민정이가 제게 달려들어 악을 썼습니다. 어머니, 지금 저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으세요? 우리 부모님 앞에서 저를 그렇게 망신을 주셔야 했어요? 저는 조금 전에 천진난만한 표정을 지우고 차갑게 민정이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망신? 나는 그저 있었던 일을 재미있게 이야기했을 뿐인데 그게 왜 망신이라고 생각하니? 재미? 이게 재미있으세요? 어머니는 지금 복수하시는 거잖아요. 복수라 글쎄다. 만약 내가 그날 나를 3시간 동안 세워두지 않았다면 오늘 이런 이야깃거리도 없었겠지. 모든 원인은 너 자신에게 있는 거란다, 세아가.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그냥 좀 기다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어요? 비참? 정말로 비참한 게 뭔지 아니? 내가 내 부모님 앞에서 창피당하는 것과 늙은 시어미가 영문도 모른 채 사람들 손가락질 속에서 3시간을 넘게 서 있었던 것 중에 과연 어느 쪽이 더 비참한 일일까? 제 서늘한 질문에 민정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분에 못 이겨 씩씩거릴 뿐이었죠. 앞으로 내 계획에 사사건건 방해하지 마라. 이건 시작에 불과하니까. 내가 나에게 주었던 모멸감, 나는 이제부터 차근차근 이자를 붙여서 돌려줄 생각이야. 내가 가장 아끼는 체면, 자존심,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 그 모든 것을 내가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똑똑히 지켜보거라. 저는 그 말을 남기고 조용히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등 뒤에서 민정이의 악에 바친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지만 조금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늘 밤 저는 며느리의 가장 든든한 배경이었던 친정 부모님의 마음에 커다란 의심과 불신의 바위를 던져 넣었습니다. 이제 권민정은 더 이상 예전처럼 친정에 기댈 수 없을 겁니다. 그녀의 성벽이 또 하나 그렇게 소리 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사돈댁이 다녀간 후 집안은 그야말로 살얼음판이었습니다. 며느리 권민정은 저와 마주치는 것조차 피했고 아들 중석이는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한숨만 내쉬었죠. 하지만 이런 교착 상태를 끝내야만 했습니다. 이제는 제 아들 김중석을 완벽하게 제 편으로 만들어야 할 때가 온 것이었어요. 더 이상 아들의 어설픈 중립이나 아내를 향한 맹목적인 믿음을 두고 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저는 그 주 주말 민정이가 친구들과의 약속이라며 아침 일찍부터 한껏 치장하고 집을 나서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집에는 저와 아들, 단둘만 남게 되었죠. 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거실에서 신문을 보고 있는 아들에게 다가가 저는 조용히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중서가, 잠깐 나하고 얘기 좀 하자. 제 목소리는 낮고 진지했습니다. 아들은 불길한 예감이라도 한 듯 마지못해 신문을 내려놓고 저를 바라봤어요. 무슨 할 말인데, 엄마. 내게 보여줄 것이 있다. 저는 말없이 제 방으로 들어가 노트북과 함께 지난 며칠간 제가 밤새워 정리해둔 서류 봉투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맞은편 소파에 앉아 거실 테이블 위에 서류들을 하나씩 꺼내놓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는 지난 6개월간의 카드 명세서였습니다. 제가 중요한 부분마다 형광펜으로 표시해둔 그 서류들이었죠. 이게 뭔데? 아들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명세서를 집어들었습니다. 저는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민정이에게 준 카드, 바로 그 카드의 사용 내역서다. 한번 천천히 읽어보렴. 아들은 미심쩍은 얼굴로 명세서를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심하게 보던 아들의 표정은 페이지가 넘어갈수록 점점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중서가, 이 날짜를 보거라. 지난달 15일, 내가 야근 때문에 밤 12시에 들어왔던 날이지. 너는 회사 부장님이랑 저녁 먹느라 늦었다고 했었어. 그런데 여기를 봐라.
같은 날 저녁 9시 민정이는 청담동의 한 와인바에서 48만 원을 결제했구나. 제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을 본 아들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이날 6월 22일 내가 지방으로 출장을 가서 꼬박 이틀을 고생하고 온 주였지. 민정이는 그날 오전에 백화점 명품관에서 300만 원짜리 가방을 샀고 오후에는 특급 호텔 스파에서 관리를 받았구나. 금액은 60만 원. 저는 기계처럼 감정 없는 목소리로 명세서의 내용을 읊어내려갔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어요. 평일 낮 시간에 결제된 골프장 이용료, 피부 관리실 비용, 친구들과의 브런치 모임으로 보이는 수십만 원대의 식당 결제 내역들이 쉴 새 없이 아들의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이게 다 뭐야? 아들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땀 흘려번 돈이 바로 이렇게 쓰이고 있었던 거다. 내가 가족을 위해 야근하고 주말 출근을 하는 동안 내 아내는 너의 노고를 이런 식으로 보답하고 있었어. 너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니? 아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하지 못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하겠지요. 그는 그저 충격에 빠져 명세서만 멍하니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중서가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 저는 노트북을 열어 부팅했습니다. 그리고 바탕화면에 저장해 두었던 파일을 클릭했어요. 내가 지금부터 보여주는 영상을 잘 보거라. 노트북 화면에는 며칠 전 그 마트의 CCTV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계산대 앞에 서 있는 저와 민정이의 평범한 모습이 나왔어요. 하지만 이내 53만 8천 원이라는 금액이 뜨고 민정이가 과장되게 놀라며 지갑을 찾는 연기를 하는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어머니, 잠깐만 기다리세요. 영상 속 민정이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장면, 민정이가 몸을 돌려 코너를 사라지면서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짓는 그 순간이 화면 가득 클로즈업 되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재생했어요. 저 표정을 잘 보렴, 아들아. 저게 정말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는 사람의 표정으로 보이니? 아니면 계획대로 일이 성공해서 만족스러워하는 사람의 표정으로 보이니? 아들은 입을 굳게 다문 채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의 턱 근육이 꿈틀거리는 것이 보였어요. 저는 영상을 계속 재생했습니다. 민정이가 사라진 후 10분, 30분, 1시간이 넘도록 같은 자리를 서성이는 제 모습이 타임랩스처럼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다른 손님들의 수군거림, 직원의 곤란한 표정, 그리고 마침내 카트를 끌고 구석으로 이동하는 제 지치고 외로운 뒷모습까지. 영상은 3시간 동안의 제 모든 수모를 가감없이 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장면, 제가 결국 모든 것을 포기하고 두부 한 모와 콩나물 한 봉지만을 사서 마트를 나서는 모습이 나오자 마침내 아들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해, 엄마. 중석이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조용히 덮었습니다. 거실에는 아들의 거친 숨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이제 알겠니? 내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민정이는 단 한 번도 너를, 그리고 이 어미를 존중한 적이 없었다. 그 아이에게 가족이란 그저 자신의 허영심을 채우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던 거야. 내가 민정이가 착하다고 표현이 서툴 뿐이라고 나를 설득할 때마다 내 가슴은 숫덩이처럼 타들어갔단다. 잠시 후 아들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그 눈에서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깊은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혐오감이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바보였어요. 제가 등신이었습니다. 제 아내 하나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엄마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해드렸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아들은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의 어깨를 조용히 감싸 안았습니다. 아들의 뜨거운 눈물이 제 손등 위로 툭툭 떨어졌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 아들이 진실을 마주하게 된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날 오후 민정이가 쇼핑백을 양손 가득 들고 현관문을 들어섰을 때 그녀를 맞이한 것은 평소와 다른 싸늘한 분위기였습니다. 소파에는 남편인 중석이가 싸늘한 얼굴로 앉아 있었고 그 앞 테이블에는 카드 명세서와 노트북이 놓여 있었습니다. 여보, 나왔어. 이거 당신 선물. 민정이는 어색한 분위기를 애써 무시하며 중석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중석이가 낮은 목소리로 그녀를 제지했습니다. 거기 앉아. 중석이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민정이는 그 기세에 눌려 쇼핑백을 바닥에 내려놓고 마지못해 맞은편에 앉았어요. 그리고 테이블 위의 서류들을 보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내가 묻고 싶은 말이구나. 이게 다 뭔지 하나부터 열까지 설명해 보시지, 권민정 씨. 중석이는 씨라는 호칭을 사용하며 민정이를 차갑게 몰아붙였습니다. 당신, 내가 회사에서 죽어라 일하는 동안 내 돈으로 이런 짓들을 하고 다녔나? 내가 회식한다고 거짓말하고 당신 친구들이랑 와인 마시러 갔을 때 양심에 조금도 찔리지 않았어? 여보, 그게 아니야. 오해야. 이건 오해? 그럼 이것도 오해인가? 중석이는 노트북을 돌려 민정이가 마트에서 비웃던 장면을 보여주었습니다. 민정이는 화면을 보자마자 비명을 지르듯 악 소리를 내며 눈을 가렸어요. 어떻게 우리 엄마한테 이럴 수가 있어? 당신 사람이야? 늙은 어머니를 마트에 3시간 동안 세워두고 버리고 와. 그러고도 집에 와서 태연하게 거짓말을 해? 중석이의 고함에 민정이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더 이상 중석이에게 통하지 않았어요. 울지 마. 당신의 그 역겨운 눈물. 이제 2번 다시는 안 속아. 여보,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어머니가 나를 너무 미워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만. 민정이는 이제 제 탓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증거를 확인한 중석이의 마음은 돌아선 뒤였습니다. 닥쳐. 어디서 엄마 탓을 해. 당신이 우리 엄마한테 어떻게 행동했는지 내가 지난 몇 년간 바보처럼 속고만 살았지. 이 집에서 당장 나가. 여보, 나가. 당신 얼굴 2번 다시 보고 싶지 않으니까 당신 물건들 전부 가지고 이 집에서 나가라고. 집이 떠나가라 울부짖는 아들과 바닥에 주저앉아 절규하는 며느리의 모습을 저는 제 방 문틈으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제 아들이 눈을 떴습니다. 며느리의 화려한 가면 뒤에 숨겨진 추악한 민낯을 제 눈으로 확인한 것이었죠. 이 집안의 권력 구도는 오늘부로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이제 권민정이 기댈 수 있는 곳은 아무데도 없었어요. 저와 제 아들은 이제 하나의 단단한 연합군이 되었으니까요. 그날의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후 집안은 숨막히는 정적으로 가득 찼습니다. 며느리 권민정은 나가라는 아들의 고함에도 불구하고 친정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아마 이 집을 나가는 순간 자신이 누리던 모든 것을 잃게 될 거라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았기 때문이겠지요. 그녀는 자기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고 아들 중석이는 며칠 동안 아내와 말 한마디 섞지 않으며 유령처럼 지냈습니다. 이런 냉전 상태를 끝내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저는 주말 저녁 아들을 조용히 제 방으로 불렀습니다. 중석아, 앉아보거라. 아들은 지친 얼굴로 제 앞에 앉았습니다. 엄마,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들아, 분노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 이제는 우리가 뭘 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정해야 해. 저 아이를 이대로 둘 수는 없지 않겠니? 민정이랑 이혼해야 할까요?
아들의 목소리에 고통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혼은 가장 마지막 수단이다. 그 전에 우리는 저 아이의 버릇을 뿌리부터 고쳐놓아야 한다. 저 아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장 의지했던 것을 빼앗아야 해. 그래야만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을 게다. 그게 뭔데요, 엄마? 돈이다, 아들아.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권민정이라는 아이의 자존심과 허영심은 모두 내가 벌어다주는 돈에서 나왔어. 그 돈줄을 끊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과제다. 당장 민정이가 쓰는 모든 신용카드를 정지시키거라. 제 말에 아들은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이내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엄마 말씀대로 할게요. 그리고 앞으로는 일주일에 정해진 액수만 들어있는 체크카드를 하나 주거라. 시장을 보고 생활 필수품을 사는데 꼭 필요한 돈만 주는 거야. 만약 그 이상의 돈이 필요하다면 어디에 쓸 것인지 너에게 영수증과 함께 사유서를 제출하고 허락을 받도록 해라. 네, 엄마. 이건 벌을 주려는 게 아니야, 중서가. 이대로 가다간 이 집안 거덜나는 건 시간 문제다. 우리 집의 재정을 바로 세우고 내 아내가 돈의 무서움을 알게 하기 위한 교육이다. 알겠니? 제 설득에 아들은 완전히 동의했습니다. 그날 밤 아들은 즉시 카드사에 전화해 민정이가 사용하던 모든 카드를 정지시켰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식탁에 앉아있는 민정이에게 차가운 목소리로 통보했어요. 당신이 쓰던 카드, 어제부로 전부 잘랐어. 민정이는 제 귀를 의심한다는 듯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장난해요? 나더러 돈도 쓰지 말고 죽으라는 소리예요? 앞으로는 이 체크카드를 써. 일주일에 20만 원씩 넣어줄 테니 그걸로 알아서 살아. 만약 추가로 돈이 필요하면 나한테 사용처와 예상 금액을 적어서 보고하고. 중석이는 지갑에서 체크카드 한 장을 꺼내 식탁 위에 던지듯 놓았습니다. 민정이의 얼굴이 경악으로 일그러졌어요. 미쳤어요? 내가 어떻게 일주일에 20만 원으로 살아요? 내 품위유지비는 어떡하고요? 품위유지비? 당신의 그 품위는 내 피 같은 돈으로 유지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잊었나 보군. 이제부터는 그 품위, 당신 스스로 한번 유지해 보시지. 아들은 그 말을 남기고 싸늘하게 출근해 버렸습니다. 혼자 남은 민정이는 체크카드를 노려보며 분노에 몸을 떨었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죠. 그리고 며칠 뒤 저는 제가 예상했던 바로 그 장면을 전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민정이의 친구 박혜진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혜진이는 아주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제게 안부를 물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오늘 민정이랑 백화점에서 만났는데. 혜진이가 말을 흐렸습니다. 저는 모르는 척 물었죠. 응, 민정이랑? 그런데 왜? 그게 민정이가 뭘 사려고 카드를 냈는데 한도 초과라고 결제가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카드를 내도 다 마찬가지고요. 민정이가 얼굴이 새빨개져서는 그냥 가버렸는데 혹시 집에 무슨 일 있으신가요? 민정이가 너무 걱정돼서요. 걱정이라는 말 뒤에 숨겨진 무슨 구경거리가 생긴 거냐는 호기심을 저는 모를 리 없었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어요. 아이고, 혜진 씨. 부끄러운 얘기지만 사실 우리 아들 회사가 요즘 좀 어려워서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기로 했단다. 그래서 민정이 씀씀이도 좀 줄이기로 한 건데 그 아이가 친구들 앞에서 망신을 당했구나. 어쩌면 좋아. 저는 민정이의 경제적 위기를 남편 회사의 경영난으로 둔갑시켜 혜진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 소문은 이제 민정이의 친구들 사이에 급속도로 퍼져나갈 겁니다. 권민정네 망했다더라. 그날 저녁 민정이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제 방으로 쳐들어와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가 꾸민 짓이죠.
제 친구들 앞에서 저를 거지로 만들고 속이 시원하세요? 저는 조용히 뜨개질을 하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단다. 모든 것은 내 남편이 결정한 일이야. 거짓말. 다 어머니가 시킨 거잖아요. 제가 이렇게 사는 건 다 어머니 때문이라고요. 민정이는 제게 악을 쓰며 덤벼들 기세였지만 이제 그녀의 분노는 조금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발톱과 이빨이 모두 뽑힌 맹수와 같았으니까요. 며칠간 분노와 절망 속에서 지내던 민정이는 마침내 마지막 수단을 쓰기로 한 모양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제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을 때 민정이가 조용히 제 옆에 와서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제 손을 잡더군요. 어머니,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정말이에요. 제가 어리석었어요. 중석 씨한테는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어머니,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어머니가 중석 씨 좀 설득해 주시면 안 될까요? 눈물로 호소하는 연기는 여전히 훌륭했지만 저는 더 이상 속지 않았습니다. 제가 앞으로 정말 잘할게요. 어머니한테도 잘하고 살림도 열심히 배울게요. 그러니 제발 숨이라도 쉴 수 있게 해주세요. 어머니, 비상금 있으시면 저 용돈이라도 조금만 주세요. 네, 제발요. 자존심을 버리고 제게 돈을 구걸하는 며느리의 모습은 처량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손을 조용히 뿌리쳤습니다. 그리고는 며느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가장 상냥하고 인자한 목소리로 말해주었지요. 세아가, 네, 어머니. 나는 늙어서 가진 돈이 한 푼도 없단다. 제 말에 민정이의 얼굴에 잠시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설령 돈이 있다고 해도 나는 너에게 줄 수가 없어. 필요한 것이 있으면 내 남편에게 직접 상의하고 의논해서 해결해야지. 그게 진짜 부부 아니겠니? 나는 너희들 부부 사이에 끼어들고 싶지 않구나. 제 대답은 완벽한 논리로 무장되어 있었습니다. 돈이 없다는 사실과 부부 사이에 끼어들지 않겠다는 명분. 민정이는 제 말에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기댈 수 있는 마지막 동아줄, 시어머니의 동정심에 호소하는 작전마저 완벽하게 실패로 돌아간 것이었죠. 민정이는 한동안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바닥만 내려다보더니 이내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힘없는 뒷모습을 보며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권민정의 돈줄은 완벽하게 끊겼다는 것을요. 그녀의 허영심을 지탱해주던 기둥이 마침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돈줄이 막힌 며느리 권민정의 삶은 급격하게 피폐해져 갔습니다. 그녀의 세계를 지탱하던 두 개의 기둥, 즉 돈과 친구들 앞에서의 체면 중에서 하나의 기둥이 무너지자 다른 하나도 위태롭게 흔들리기 시작했죠. 예전 같으면 하루가 멀다 하고 백화점이며 고급 레스토랑으로 그녀를 불러내던 친구들의 전화가 이제는 그녀에게 고문과도 같은 소리가 되었습니다. 민정아, 오늘 저녁에 새로 생긴 프렌치 레스토랑 가볼래? 예약하기 엄청 힘들었다. 주말에 우리 가평으로 골프 치러 가는데 너도 갈 거지? 저는 거실에서 뜨개질을 하는 척하며 자기 방에서 전화를 받는 며느리의 목소리를 똑똑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 미안. 나 오늘은 좀 몸이 안 좋아서. 어쩌지, 그날은 시댁에 일이 있어서 안 될 것 같아. 궁색한 변명들이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도 믿어주는 듯 했지만 거절이 반복되자 그들의 목소리에서도 의심과 짜증이 묻어나오기 시작했어요. 전화 통화가 끝나면 민정이는 휴대폰을 던지거나 쿠션을 발로 차는 등 자신의 방 안에서 히스테리를 부리곤 했습니다. 저는 그 모든 소리를 들으면서도 모르는 척 제 뜨개질 코만 묵묵히 세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민정이가 제게 처음으로 무언가를 부탁하러 왔습니다. 그녀의 생일이 다가오고 있었던 겁니다.
예년 같았으면 특급 호텔에서 친구들과 화려한 파티를 열었겠지만 지금의 그녀에겐 어림도 없는 일이었죠. 어머니. 쭈뼛거리며 제 방 문을 여는 모습이 어색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 주 금요일이 제 생일이잖아요. 그래서 친구들 몇 명만 불러서 집에서 조촐하게 식사라도 하려고요. 그래, 잘 생각했다. 그러니 그날 저녁에 쓸 돈을 조금만 미리 주시면 안 될까요? 체크카드에 있는 돈만으로는 장보기도 빠듯해서요. 목소리는 기어 들어갔지만 그 눈에는 여전히 이 정도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는 식의 당당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는 척하다가 입을 열었어요. 내 생일이니 당연히 챙겨줘야지. 그런데 돈을 그냥 주기는 좀 그렇구나. 네. 내 남편, 중석이한테 허락을 받아오너라. 내 생일 파티 예산 계획서를 만들어서 어디에 얼마가 필요한지 꼼꼼하게 적어서 보여주고 내 남편이 승인하면 내가 그 돈을 내주마. 이제부터 우리 집의 모든 지출은 투명하게 관리하기로 했잖니. 제 대답에 민정이는 얼굴이 벌개졌습니다. 친구들과의 파티 비용을 남편에게 보고하고 허락을 받으라는 제 말이 그녀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건드렸던 거죠.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을 겁니다. 민정이는 며칠을 끙끙 앓다가 결국 남편에게 파티 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아들은 제게 그 서류를 보여주며 어찌할지 물었고 저는 내가 가장으로서 판단해서 합당한 금액만 승인해 주어라라고 말했죠. 결국 아들은 민정이가 요구한 금액의 3분의 1만을 승인해 주었습니다. 고급 와인과 스테이크 대신 과자와 맥주 몇 병을 살 수 있는 돈이었죠. 파티 당일 민정이는 그 적은 예산으로 어떻게든 구색을 맞춰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직접 카나페 같은 것을 만들어 보겠다며 주방을 엉망으로 만들었고 인터넷을 보며 칵테일을 만들겠다고 값싼 주스들을 섞어 놓았죠. 저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볼 뿐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민정이의 친구들이 하나둘씩 도착했습니다. 역시나 그 중심에는 박혜진이 있었죠. 그들은 예전처럼 명품 옷과 가방으로 한껏 치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안에 들어선 그들의 표정은 미묘하게 변해갔습니다. 화려한 파티 장식 대신 풍선 몇 개가 전부였고 식탁 위에는 값비싼 샴페인 대신 맥주캔과 과자 몇 봉지가 전부였으니까요. 어머, 민정아. 이게 다야? 한 친구가 노골적으로 물었습니다. 민정이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어요. 응, 요즘은 이렇게 소박하게 홈파티하는 게 유행이야. 다들 편하게 즐겨. 하지만 그 말은 공허하게 들릴 뿐이었습니다. 친구들은 소파에 앉아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수군거렸어요. 혜진이 말이 맞았네. 민정이네, 정말 무슨 일 있나 봐. 남편 회사가 어렵다더니 사실인가 보네. 어쩌다 저렇게 됐대? 그들의 동정 어린 시선과 작은 목소리가 민정이에게는 칼날처럼 박혔을 겁니다. 분위기는 어색했고 대화는 계속 끊겼습니다. 민정이는 안절부절 못하며 억지로 분위기를 띄우려 했지만 그럴수록 그녀의 모습은 더욱더 초라해 보일 뿐이었어요. 저는 바로 그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파티의 어색함이 최고조에 달했을 무렵 저는 제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제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아주 크고 먹음직스러운 갈비찜 쟁반이 들려 있었어요. 간장과 마늘, 과일 향이 달콤하게 어우러진 냄새가 거실 가득 퍼져나갔습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 친구들이 다 모였구나. 내가 너무 늦었네. 제 등장에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민정이는 경악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고 그녀의 친구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제 손에 들린 갈비찜을 바라봤죠. 저는 가장 인자하고 자애로운 시어머니의 미소를 지으며 식탁 가운데에 갈비찜을 내려놓았습니다. 어서 와요, 얘들아. 나는 민정이 시어머니란다. 아, 안녕하세요.
친구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꾸벅 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손사래를 치며 그들을 다시 앉혔어요. 앉아, 앉아. 편하게들 있어. 우리 며느리 생일인데 내가 이 정도는 해줘야지. 민정이가 음식을 많이 준비 못한 것 같아서 내가 좀 만들어 봤어. 솜씨는 없지만 많이들 들어요. 제 말은 아주 친절했지만 그 속에는 날카로운 칼이 숨어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능력이 없어서 이 정도밖에 준비 못했지만 능력 있는 시어머니인 내가 이 파티를 구제하러 왔다는 의미였죠. 그리고 저는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민정이의 어깨를 사랑스럽게 감싸 안으며 그녀의 친구들을 향해 말했어요. 우리 며느리가요, 요즘 절약하는 법을 배우느라 고생이 아주 많아. 예전에는 돈을 물 쓰듯 하더니 이제는 콩나물 하나를 사도 얼마나 꼼꼼하게 따지는지. 제가 다 기특하고 대견하다니까요. 그렇죠, 새아가. 절약하는 법을 배우는 며느리. 기특하고 대견하다. 이 두 마디는 권민정의 사회적 생명줄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여왕처럼 군림하던 부잣집 사모님 권민정의 이미지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이제 그녀는 시어머니에게 살림을 배우고 칭찬이나 받아야 하는 철없는 아내로 전락해버린 것이었습니다. 친구들이 민정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어요. 이전까지는 동정과 호기심이었다면 이제는 명백한 무시와 경멸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 쟤는 이제 우리랑 급이 다르구나. 하는 그런 눈빛이었죠. 박혜진이 애써 분위기를 바꿔보려는 듯 제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대단하세요. 요즘 세상에 이렇게 요리 잘하는 시어머니가 어디 있다고요? 저는 그 칭찬을 받으며 웃었습니다. 뭘요? 다 우리 민정이 잘 가르쳐서 나중에 혜진 씨 같은 친구들한테 맛있는 밥 한 끼 차려주게 하려고 그러는 거지. 우리 민정이가 아직은 서툴러도 마음만은 착한 아이란다. 그 말은 민정이에 대한 마지막 확인 사살이었습니다. 그녀의 모든 것을 서툴고 부족하지만 착한 아이로 규정해 버림으로써 그녀가 다시는 친구들 앞에서 예전처럼 당당하게 설 수 없도록 만든 것이죠. 파티는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친구들은 갈비찜만 몇 점 집어먹고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텅 빈 거실에는 값싼 과자 부스러기와 엉망이 된 주방 그리고 영혼이 빠져나간 듯 멍하니 소파에 앉아있는 권민정만이 남아있었어요. 이번에는 분노의 고함도 악에 바친 울음도 없었습니다. 그저 깊이를 알 수 없는 침묵만이 흘렀죠. 민정이는 마치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렸던 허영의 성이 제 손에 들린 갈비찜 하나에 처참하게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저는 조용히 식탁을 치우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저 아이에게 남은 카드는 무엇일까? 아마도 마지막 발악이 남아있겠지. 그리고 저는 그 마지막 발악마저 꺾어버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치욕스러운 생일 파티가 끝난 후 며느리 권민정은 며칠 동안 자기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죽은 사람처럼 기척도 없었죠. 식사 시간이 되어도 밥을 먹으러 나오지 않았고 아들 중석이가 문을 두드려도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그녀가 자신의 내면에서 어떤 전쟁을 치르고 있는지 조용히 내버려 두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쥐는 결국 최후의 선택을 하기 마련이니까요. 그리고 마침내 민정이는 자신의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며칠 만에 방에서 나온 그녀의 모습은 딴 사람 같았어요. 핏기 없는 얼굴에 헝클어진 머리, 초점 없는 눈동자는 마치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 깊은 곳에는 도끼 어린 마지막 불꽃이 남아 있었죠. 그녀는 퇴근하고 돌아온 아들 중석이와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 저를 향해 폭탄을 던졌습니다. 나 더 이상은 이렇게 못 살아.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지만 단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중석이가 지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또 무슨 소리야? 이 집에서 어머니랑 한 지붕 밑에서 사는 거, 나 이제 못하겠다고. 그러니까. 민정이는 저와 중석이를 번갈아 쳐다보며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당신, 나랑 어머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그것은 그녀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발악이었습니다. 돈도 친구도 체면도 모두 잃은 그녀가 유일하게 기댈 수 있다고 믿었던 것. 바로 아들의 사랑 혹은 책임감이었죠. 그녀는 아마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남편인데 아내와 이혼하는 것보다는 어머니를 설득하는 쪽을 택하겠지. 이 방법밖에는 없어. 저는 아무 말 없이 중석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공은 제 아들에게 넘어갔어요. 이 질문에 아들이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 우리 가족의 미래가 결정될 것이었습니다. 만약 여기서 아들이 조금이라도 흔들리는 모습을 보인다면 제가 지금까지 해온 모든 노력은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 김중석은 더 이상 예전에 무르고 어리석은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내의 잔인한 본성과 어머니의 깊은 고통을 제 눈으로 똑똑히 확인한 사람이었죠. 중석이는 잠시 아내를 바라보더니 이내 피식하고 웃었습니다. 그것은 비웃음도 조소도 아닌 깊은 허탈함에서 우러나온 웃음이었습니다. 선택? 아들이 나직하게 되물었습니다. 선택할 것도 없는 걸 가지고 뭘 선택하라는 거지? 뭐라고요? 민정이는 남편의 예상 밖의 반응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중석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민정이의 앞에 섰습니다. 지금 나더러 나를 낳고 당신이 그토록 모욕하고 괴롭혔던 우리 엄마를 버리라고 말하는 건가? 당신과 살기 위해서? 그렇다면 답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 아닌가? 내가 당신 같은 여자랑 살자고 우리 엄마를 버릴 사람으로 보여. 중석이의 목소리는 분노가 아닌 차가운 경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민정이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지난 몇 년간 나는 당신의 그럴듯한 거짓말에 노란한 바보였어. 당신이 우리 엄마한테 얼마나 무례하게 굴었는지, 당신이 내 돈으로 얼마나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는지 나는 아무것도 몰랐지. 아니, 어쩌면 알면서도 외면했는지 몰라. 가정이 시끄러워지는 게 싫어서. 여보, 그건. 하지만 이제 끝났어, 권민정. 당신이라는 사람의 밑바닥을 내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으니까. 당신은 우리 엄마뿐만 아니라 나에 대한 존중도 없었어. 당신에게 나는 그저 당신의 허영심을 채워주는 돈 버는 기계에 불과했지. 중석이는 담담하게, 하지만 가슴에 비수처럼 박히는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말을 꺼냈어요. 좋아, 당신 뜻대로 선택해주지. 나는 우리 엄마를 선택하겠어. 그러니 당신은 이제 이 집에서 나가도 좋아. 당신이 원하던 거잖아. 이혼. 그래, 이혼해주지. 당신 같은 사람이랑 더 이상 부부라는 이름으로 엮이고 싶지 않으니까. 위자료는 한 푼도 줄 수 없어. 당신이 그동안 내 돈으로 쓴 것만 해도 충분하고 혼인 파탄의 책임은 명백하게 당신에게 있으니까. 이혼 서류, 내가 내일 당장 준비하지. 그 말을 들은 민정이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보루였던 이혼 협박이 오히려 그녀의 목을 조르는 칼이 되어 돌아온 것이었죠. 그녀는 자신이 완전히 잘못된 수를 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자신의 편이 아니었고 돌아갈 다리는 모두 불타 없어진 뒤였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민정이는 그제야 바닥에 주저앉아 중석이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정말 미쳤었나 봐. 제발,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이혼만은 안 돼, 제발. 하지만 중석이는 차갑게 그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제 와서 비는 모습이 더욱 역겹게 느껴졌을 겁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울부짖는 며느리와 냉담한 아들 사이로 걸어갔습니다. 이제는 제가 나서야 할 때였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싸우기 위해 나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비극을 끝내고 새로운 질서를 세우기 위한 중재자로서 나선 것이었죠. 저는 먼저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민정이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세아가 우선 일어나거라. 바닥이 차다. 민정이는 제 손을 잡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숙인 채 흐느끼기만 했습니다. 저는 그런 며느리를 내려다보며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는 너희들이 헤어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 제 말에 중석이와 민정이가 동시에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중석아, 너도 잠시 화를 가라앉히거라. 부부의 연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끊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저는 아들을 진정시킨 뒤 다시 민정이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세아가, 너가 지난 시간 동안 나에게 그리고 이 가정에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너는 이제 조금은 알겠니? 민정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흐느꼈습니다. 너는 아마 나를 미워했을 테지. 내 자유로운 삶의 걸림돌이 되는 촌스럽고 고리타분한 늙은 시어머니라고 생각했을 거야. 내 마음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내가 선택한 방법은 너무나도 어리석고 잔인했어. 존중이 없는 관계는 사상 누각과도 같아서 결국 이렇게 무너지게 마련이란다. 저는 한숨을 내쉬고는 민정이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내가 내게 마지막으로 한 번의 기회를 주려고 한다. 이혼을 하고 이 집을 떠나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며느리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이곳에 남아서 과거의 권민정을 버리고 이 집의 진짜 며느리, 내 아들의 진짜 아내로서 다시 태어날 것인지. 너 스스로 선택하거라. 만약 남기를 선택한다면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을 게다. 너는 내 잘못을 진심으로 사죄해야 하고 너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만 해. 내가 그리고 내 남편이 제시하는 규칙들을 따라야 하고 다시는 우리를 기만해서는 안 된다. 그럴 자신이 있니? 제 제안은 일종의 항복 권유였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거나 아니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완벽하게 항복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거나. 선택권은 오롯이 민정이에게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정이는 고개를 숙인 채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녀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아마 자신의 지난 삶과 앞으로의 미래가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잠시 후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대답이 우리 가족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깊은 침묵의 시간 끝에 며느리 권민정은 마침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지만 그 눈빛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것이 담겨 있었어요. 그것은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모두 버린 자의 체념이었고 동시에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보이는 간절함 같은 것이었습니다. 민정이는 제 앞에 기어오다시피 다가와 엎드려 절을 하듯 이마를 차가운 바닥에 대었습니다. 그리고는 목이 맨 소리로 그러나 한 글자 한 글자 힘을 주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그것은 이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거짓 눈물이나 연기와는 다른 처절한 자기 고백이었습니다. 제가 어리석었어요. 어머니를 무시하고 중석 씨를 기만하고 제 분수도 모르고 허영심에만 빠져 살았습니다. 어머니께서 마트에서 저를 기다리실 때 저는 집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제 친구들 앞에서 저를 감싸주시는 척 망신을 주셨을 때 저는 어머니를 죽도록 미워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모든 게 다 제 잘못이었습니다. 제가 뿌린 씨앗을 제가 거둔 것뿐이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 민정이는 바닥에 이마를 댄 채 오랫동안 흐느꼈습니다.
저는 말없이 그녀의 등을 내려다보았고 제 옆에 서 있던 아들 중석이는 착잡한 표정으로 입술을 깨물었어요. 저 사죄가 얼마나 갈지, 저 눈물이 마르면 또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 저는 아직 완전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저 아이는 지금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다는 것이었죠. 저는 중석이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아들은 잠시 망설이다가 이내 바닥에 엎드려 있는 아내에게 다가가 그녀의 팔을 잡아 일으켜 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집에는 새로운 질서가 세워졌습니다. 그것은 제가 일방적으로 선포한 것이 아니라 저와 아들, 그리고 며느리가 함께 동의한 가족 계약과도 같은 것이었어요. 첫째, 권민정은 경제적으로 독립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민정이에게 말했어요. 내 손으로 돈을 벌어봐야 돈의 무서움과 남편의 노고를 알 수 있다. 며느리는 며칠 뒤 집 근처의 작은 카페에 파트타임 직원으로 취직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툰 일솜씨의 주인에게 꾸중도 듣고 손님들의 불평에 얼굴을 붉히기도 했지만 그녀는 묵묵히 일을 그만두지 않았어요. 매일 저녁 지친 얼굴로 돌아와 자신의 발을 주무르는 며느리의 모습을 보며 저는 그녀가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둘째, 우리 집의 모든 재정은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아들의 월급이 들어오면 한 달의 예산을 함께 계획하고 모든 지출은 가계부 앱을 통해 공유했어요. 민정이는 자신이 번 돈으로 처음으로 화장품을 사고 아들의 내복을 사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녁에는 제게 작은 약 상자를 내밀더군요. 어머니, 무릎 아프실 때 드세요. 제가 번 돈으로 처음 사온 거예요. 어색하게 내밀어진 파스 한 통이었지만 저는 그 어떤 비싼 선물보다도 그 마음이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셋째, 서로에 대한 존중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민정이의 말투는 눈에 띄게 달라졌어요. 어머니, 이거 하세요가 아니라 어머니, 제가 이거 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물어보기 시작했고 더 이상 저를 투명 인간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그녀를 감시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다시 가르쳐야 할 딸처럼 대하려고 노력했어요. 물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때로는 예전의 날카로운 모습이 불쑥 튀어나오기도 했고 저 역시 마음속의 응어리가 완전히 풀리지 않아 퉁명스럽게 대할 때도 있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는 서로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우리 집의 풍경은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어요. 주말 아침이면 며느리는 카페에서 배운 솜씨라며 제법 그럴듯한 커피를 내려 저와 아들에게 대접합니다. 아들은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는 대신 며느리와 함께 장을 보러 나가거나 집안일을 돕습니다. 얼마 전에는 셋이서 함께 마트에 간 적이 있었어요. 계산대 앞에 섰을 때 저는 문득 1년 전에 그 끔찍했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옆에는 카트 안의 물건 가격을 꼼꼼히 확인하며 어머니, 이건 너무 비싸니까 다음 세일할 때 사요라고 말하는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며느리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는 제 아들이 있었죠.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비로소 제가 벌였던 이 길고 긴 전쟁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제가 원했던 것은 며느리에 대한 통쾌한 복수나 그녀의 파멸이 아니었어요. 제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바로 지금 제 눈앞에 있는 이 평범하고 소박한 가족의 평화였던 겁니다. 마트 계산대 앞에서 제가 흘렸던 피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눈물은 썩어가는 상처를 도려내는 소독약이었고 무너진 집의 주춧돌을 다시 세우는 시멘트였습니다. 때로는 극약 처방이 필요한 법이고 진정한 평화는 때로 가장 치열한 전쟁 끝에 찾아온다는 것을 저는 제 삶을 통해 배운 셈입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며느리의 눈치를 보거나 그녀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저는 이 집의 가장 큰 어른으로서
제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으니까요. 가끔씩 며느리가 제게 어머니, 저 아직도 미우시죠? 라고 조심스럽게 물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대답해 주곤 합니다. 밉다, 곱다 하는 마음도 다 정이 있어야 생기는 거란다. 그냥 너는 이제부터 진짜 내 며느리가 되어가는 중이라고만 생각하거라. 그러면 며느리는 멋쩍게 웃으며 제 어깨를 주물러 주곤 합니다. 아직은 서툴고 어색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서로에게 조금씩 스며들며 새로운 가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통쾌한 사이다 한 잔을 마신 듯한 짜릿함은 이제 희미해졌지만 그 대신 따뜻한 숭늉처럼 구수하고 은은한 행복이 제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행복이 참으로 값지고 소중하다는 것을 압니다.